1624년 2월 11일 한양 거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했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흥안군 이재, 선조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건 자체보다 왜 27살 왕자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었던 시대. 그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98년 7년간 조선을 짓밟았던 왜군들이 마침내 물러가던 해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면서 임진왜란이 끝났고 피폐해진 조선은 이제 막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해 한양의 어느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 어머니는 후궁 온빈한 씨. 선조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훗날 흥안군이라는 자코를 받게 됩니다. 선조에게는 참으로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비 의인왕 후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지만 여러 후궁들을 통해 무려 14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안군의 어머니 온빈한 씨는 특별한 위치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온빈한 씨는 1581년에 태어났으니 선조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렸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온 그녀는 수건에서 시작하여 수계, 귀인을 거쳐 마침내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녀가 선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4명. 장남 흥안군 이재, 차남 경평군 이득, 삼남 영성군 이계, 그리고 막내딸 정화옹주가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흥안군이 태어난 1598년이라는 시점 말입니다. 이때 선조에게는 이미 성년이 된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공빈 김씨 소생의 임해군과 광해군, 인빈 김씨 소생의 신성군과 정원군, 순빈 김씨 소생의 순하군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입궁했습니다. 임모광후는 당시 15살이었고 선조는 47살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가계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흥안군이 태어날 무렵 조선 왕실은 이미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적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자 중 하나를 세자로 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큰 공을 세웠지만 선조는 그런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인빈 소생의 신성군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흥안군. 그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조선시대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특권이자 속박이었습니다. 왕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학의 경전을 배우고 글씨와 활쏘기를 익혔으며 예절과 덕목을 몸에 새겼습니다. 궁궐에서 최상의 의식주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철저히 감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야심을 품었다가는 역모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는 탄핵을 받아 자기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 자체가 언제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흥안군의 성품에 대해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했다. 활달하고 호협하다. 이 4글자가 흥안군의 일생을 규정짓는 열쇠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활달하다는 것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호협하다는 것은 의기가 있고 협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흥안군은 부침성이 좋고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성품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면 어쩌면 그는 평범한 종친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달하고 호협한 성품은 그를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1607년 흥안군이 10살이 되던 해 진사 한임급의 딸과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왕자의 첫 번째 정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청주 군부인 한씨가 됩니다. 훗날 흥안군은 파평 군부인 윤씨와도 혼인하게 되는데 이는 왕족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08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대격변을 겪으면서도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자를 지켰던 선조. 그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조의 뒤를 이은 것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사실 선조는 죽는 순간까지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1606년에 임모광후가 영창대군을 낳자 선조는 이 어린 적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고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광해군을 밀어낼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조선 제15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때 흥안군의 나이 11살, 아버지를 잃은 어린 왕자는 이제 이복형인 광해군의 치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즉위는 흥안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 흥안군은 광해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어머니 온빈 한씨의 세력도 미미했습니다. 광해군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해군이었습니다. 선조의 서장자로서 광해군의 친형이었던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왜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장자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광해군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던 영창대군.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언제든 반대 세력이 그를 내세워 광해군을 몰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609년 임해군이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사사되었습니다. 1613년에는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 처형되었고 어린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4년 겨우 9살이던 영창대군은 유배지에서 증살, 즉 불로 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과 대북파는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까지 겨냥했습니다. 1618년 임목대비는 폐서인이 되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대비의 지위까지 박탈당한 채 갇혀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폐모살죄,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이보다 더 큰 폐륜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1617년 11월 임목대비 폐비 문제가 논의될 때 흥안군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생들의 상소가 잇따라 올라오고
서민들도 모두 다 같은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의 공통된 대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지친으로서 역적을 토벌하는 대의에 대하여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흥안군은 임목 대비 패비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19살의 젊은 왕자가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광해군의 권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시류에 순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훗날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조선 역사를 뒤바꿀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인들이 주도한 쿠데타. 훗날 인조 반정이라 불리게 될 이 정변은 광해군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이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반정의 주역들은 김유, 이귀, 신경진, 이괄, 최명길, 김자점 그리고 심기원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연회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반군이 대궐에 들어온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다음 날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반정 세력은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 대비를 찾아갔습니다. 대비의 명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을 즉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목 대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자신은 폐서인이 되어 유폐 생활을 해야 했던 지난 5년의 세월. 그 원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임목 대비는 광해군과 세자의 처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은 폐모살제를 비판하며 반정을 일으킨 마당에 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유배로 그쳤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아들 폐세자 이진은 교동도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뒤 폐세자 부부는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조와 흥안군의 관계입니다. 인조는 선조의 5째 아들 정원군의 장남이었습니다. 정원군은 인빈 김씨 소생으로 온빈 한씨 소생인 흥안군과는 배다른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학렬로 따지면 흥안군은 인조의 삼촌이 됩니다. 선조의 아들인 흥안군과 선조의 손자인 인조. 학렬상 삼촌과 조카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나이는 어떨까요? 흥안군은 1598년생이고 인조는 1595년생입니다. 인조가 3살 위입니다. 삼촌이 조카보다 3살 어린 상황. 왕실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관계가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한 뒤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광해군 시절 권력을 잡았던 대북파는 몰락했고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에 대한 농공 행상이 이루어졌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은 폐기되었습니다. 흥안군에게 이 변화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단 광해군 시절 폐비 찬성 의견을 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흥안군은 핵심 인물이 아니었기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안군은 새 왕조 아래에서 평범한 종친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624년 1월 평안도 영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안병사 겸 부원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괄,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괄은 인조 반정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반정 당일 총사령관으로 예정된 김유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자 이괄이 대신 군을 지휘하여 거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의 과단성이 없었다면 인조 반정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공행상에서 이괄은 1등 공신이 아닌 2등 공신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북방의 병경인 평안병사로 발령되었습니다. 물론 평안병사 겸 부원수는 결코 낮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후금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최전선을 맡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괄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1624년 1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희, 이유, 허통 등이 이괄과 그의 아들 이전, 한명년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이 고변이 사실이었을까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도 역모의 실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들 사이에서는 상호 견제가 심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역모로 몰아쳐버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괄의 아들 이전을 서울로 압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괄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역모 혐의로 잡혀가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조 반정 때 힘을 보탰던 공로는 어디로 가고 이제 역적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순순히 아들을 보내고 자신의 운명을 조정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반기를 들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1624년 1월 22일 이괄은 압송하러 온 사람들을 죽이고 항해병 투항한 왜군 8명을 선봉으로 하여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군의 진격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영변에서 출발한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800명의 기병과 전투 경험이 풍부한 항해병들이 선봉에 섰고 이괄 자신도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평양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의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괄의 정예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황주신교에서 벌어진 첫 전투. 광군의 선봉장 정충신이 이끄는 부대와 이괄군이 충돌했습니다. 결과는 광군의 대패, 선봉장 박익서 등이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서울의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인조는 대신들의 아내와 동생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괄이 계속 남하하자 조정에서는 피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신들이 흥안군을 남쪽에 위리안치하자고 청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새 왕을 세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란군에게는 추대할 왕족이 필요했고 조정에서는 혹시라도 왕족이 반란군에 가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흥안군은 위험했습니다. 인조보다 3살 어린 삼촌,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하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왕자. 반란군이 그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대신들의 청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조는 자신의 삼촌인 흥안군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아무런 혐의도 없는 왕족을 가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흥안군은 인조와 함께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624년 2월 10일 이괄이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한양이 위험해졌습니다.
인조는 피란을 결정했습니다. 왕실 가족과 대신들, 그리고 반란군이 추대할 수 있는 왕족들을 모두 데리고 공주로 향했습니다. 흥안군도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란 행렬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안군이 피란 행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한강을 다시 건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괄에게 합류했습니다. 왜 흥안군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괄과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실록에는 이괄의 난이 터지자 이들과 내통하여 영모를 공모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들이 흥안군을 위리안치하자고 청한 것도 이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흥안군은 처음부터 이괄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란 행렬에 끼어든 것은 기회를 엿보기 위한 것이었고 적절한 시점에 탈출하여 반란군에 합류한 것이 됩니다. 둘째, 상황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입니다. 흥안군의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은 때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피란 행렬의 혼란 속에서 이괄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승자의 편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흥안군은 인조의 삼촌이었지만 3살이나 어렸습니다. 조카가 왕이 되고 삼촌은 그저 평범한 종친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 여기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 시절 패비에 찬성했던 것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든 흥안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1624년 2월 11일 이괄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수도 한양을 점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괄은 경복궁 터에서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27살의 젊은 왕자가 조선의 새 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즉위식이 있었는지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괄은 즉시 농공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벼슬을 나눠주고 새 정권의 기틀을 다지려 했습니다. 흥안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왕이 된다는 것. 그것도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최고의 권력을 얻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참했습니다.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괄의 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공주로 피란가 있었고 광군은 재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점령했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624년 2월 12일 한양을 점령한 바로 다음 날 무학재와 안현 일대에서 광군과 이괄군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광군을 이끈 것은 도원수 장만과 정충신, 남이흥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괄군의 뒤를 끈질기게 추격해왔고 마침내 한양 근교에서 반란군을 따라잡았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이괄의 선봉에는 항해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건너와 조선에 투항한 군인들로 전투력이 뛰어났습니다. 무학재 전투에서도 이들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광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충신의 지휘 아래 광군은 결사항전했고 마침내 이괄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항해병들의 괴멸이었습니다. 이괄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해병들이 이 전투에서 대부분 전멸되었습니다. 이괄은 더 이상 광군과 맞설 힘을 잃었습니다. 이괄은 수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숙정문으로 빠져나가 삼전도를 거쳐 경기도 광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흥안군 단 3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박 3일, 2월 10일 즉위하여 2월 12일 도성을 포기했으니 그의 재위 기간은 7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3일 천하. 역사에서 이보다 짧은 재위 기간이 있었을까요? 흥안군도 함께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광군의 추격은 치열했습니다. 장만, 정충신, 남이흥이 이끄는 추격대가 이괄의 뒤를 쫓았고 패잔병들은 하나둘 흩어져 갔습니다. 2월 14일 경기도 이천 묵방리. 이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하 기연과 이수백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괄과 한명년 등 9명의 목을 베어 광군에게 바쳤습니다. 이괄의 난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반란이 시작된 지 약 20여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흥안군은 이 와중에 탈출했습니다. 그는 소천, 현재의 경기도 시흥 일대로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으로 민간에 숨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흥안군은 이 기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인조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까 하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흥안군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광군에 알려졌습니다. 백기종, 군적을 짓고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 중이던 한교가 먼저 흥안군의 정체를 알아챘고 소천 현감 안사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흥안군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흥안군이 한양으로 압송될 때 인조는 아직 공주에 있었습니다. 피란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원수 장만, 심기원, 신경진 등이 흥안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흥안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상적인 절차라면 흥안군을 가두어두고 인조의 귀환을 기다린 뒤 국왕이 직접 신문하는 것을 거쳐 처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조선에서 왕족의 처형은 매우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역모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족을 처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기원 등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흥안군을 즉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문도 없이, 인조의 허락도 없이 1624년 2월 17일 흥안군은 창덕궁 도나문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27살, 온빈 한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왕자로 살다가 3일간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역적으로 죽은 비운의 왕자. 그의 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처형되기 직전 흥안군은 자신을 처형하려는 심기원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억울하다. 내 놈도 나처럼 억울한 대역죄로 죽을 것이다. 저주였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이것이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역사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라는 것은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허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저주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기원. 그는 인조 반정의 공신으로
이괄에 난 진압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훗날 영의정까지 오르는 등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1644년 심기원은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옹립하려는 역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현세자를 세우려다가 나중에는 인조와 소현세자 모두를 몰아내려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심기원은 역모죄로 체포되어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흥안군이 예언한 대로 심기원도 억울한 대역죄로 죽은 것입니다. 물론 심기원의 역모가 과연 억울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의 시각에서는 흥안군의 저주가 20년 뒤에 실현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기원도 처형되기 직전 저주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형에 관여한 김자점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놈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뒤인 1651년 김자점은 아들들과 함께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일가와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릴레이 저주. 흥안군, 심기원, 김자점. 세 사람 모두 역모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저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권력 다툼의 필연적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정쟁의 잔인함과 권력 게임에서 패자가 맞이하는 운명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조가 공주에서 돌아와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는 심기원 등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왕족을 처형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대역 죄인이라 해도 왕족의 처벌은 국왕의 재가가 필요했습니다. 심기원 등은 이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인조는 심기원 일파를 하옥시켰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간 것입니다. 흥안군의 시신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지금의 안양시 일대에 예장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옴빈한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장남을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인조는 오히려 그녀에게 각별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조는 삼촌인 흥안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망과 함께 어딘가 안쓰러움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옴빈한 씨는 1664년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흥안군의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평군 이득과 영성군 이계. 그들은 형의 역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처신하며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이들에게도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633년 임모광후의 제사에 경평군과 영성군이 병을 핑계로 불참하여 탄핵을 받았을 때도 인조는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흥안군이 처형된 지 250여 년이 지난 1871년 고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족보를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흥안군에게 시호와 작호가 내려졌습니다. 효희, 효성스럽고 기쁘다는 뜻의 시호였습니다. 또한 후사가 없었던 흥안군에게 계후양자도 정해졌습니다. 250년 만에 복권이었습니다. 왜 고종 때 흥안군이 복권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종친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역모로 처형된 왕족도 복권시켜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0년 완순군이 고종에게 아뢰었습니다. 흥안군 이재의 사적은 역사책에 명백히 실려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더라도 임신년 1872년의 족보를 수정할 때 시호와 작호를 주고 계호를 세운 것은 나라의 채통으로 따져볼 때 떳떳한 법에 어긋나므로 이제는 모두 시행하지 말고 선언 보략을 개정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고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랜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흥안군의 복권은 취소되었습니다. 복권된 지 약 28년 만이었습니다. 대역인으로 처형되었다가 복권되었다가 다시 복권이 취소된 왕자. 흥안군의 사후도 그의 생전만큼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흥안군 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당한 임금인 인조를 버리고 반란군에 가담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유교적 충의 관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가능성은 없었고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당하다가 버려진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범한 종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이괄의 난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는 정쟁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인조반정, 이괄의 난, 호란 등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흥안군은 이런 격동기에 태어나 시대의 파도에 휩쓸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맞는지는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흥안군의 이야기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왕자, 3일간 왕이 되었지만 역적으로 죽은 왕자.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무엇까지 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조건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조시대의 또 다른 비극,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